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삶을 살아간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 주체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필독서입니다. 전 세계의 성공인들의 지침서를 읽고 우리의 사업을 보다 크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집중하고 또 집중해 주십시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저자 유태진 편역. 다른 상상 출판. 1988년 미국 미주리주 메빌리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6에 가족 모두가 위렌버그로 이주했고 이곳에서 센트럴 미주리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 비누, 베이컨 등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 뉴욕에 있는 아트스쿨에서 연기 강좌를 수강하며 배우가 되는 꿈을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배우로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노선을 바꿔 1912년부터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 강좌를 열었다. 강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카네기는 단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1936년 카네기는 성공적 인간관계의 지혜를 담은 인간관계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과 함께 카네기 불후의 3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카네기 강좌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것이 선풍적으로 인기의 요인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강좌를 개설하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나의 성공은 모두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 카네기는 1912년 뉴욕의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의 목표는 비즈니스 대인관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말하는 방법이나 대화의 기술에 관한 것이었으나 교육과정을 반복하면서 카네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다.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업무에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성공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탁월한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원리를 총망라한 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카네기 인간관계의 원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1부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비난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전대미문의 범인 검거 작전이 벌어졌다. 흉악한 살인자이자 사경의 명수인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엔드 거리에서 사는 애인의 아파트에 몸을 숨겼다는 소식에 경찰은 즉시 그 주위를 포위했다. 이날 투입된 경찰 150명은 아파트 옥상에 구멍을 뚫고 최루가스를 쏟아 넣으며 크로울리를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주위 빌딩 사이사이에 설치해 놓은 총구가 일제히 크로울리를 향해 화염을 내뿜었고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 해당하는 웨스트엔드 거리가 1시간 이상 총소리로 요란했다. 긴긴 대치 끝에 크로울리는 결국 체포됐고 경찰국장 말로니는 검거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쌍권총의 사나이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인 중 한 사람으로서 아주 사소한 이유에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허나 크로울리는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향해 사격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써내려갔고 피로 울룩진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로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격렬한 애정 행각을 벌이던 중에 경찰관이 차문을 두드리며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크로울리는 면허증 대신 권총을 꺼내 경찰관에 쏘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닥으로 쓰러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다시 한번 총을 쐈다. 이런 지독한 살인범이 나의 가슴 속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크로울리는 전기의자 사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 크로울리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범죄자들에게는 이례적인 것일까? 다음 얘기도 들어보라. 사실 비판이란 피곤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로 인해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실험을 통하여 선행으로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심리학자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판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없다. 긍정적인 변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원한을 사게 된다. 기술회사의 안전 담당관인 존 스톤의 임무 중 하나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헬멧 착용 여부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그는 헬멧을 쓰지 않은 직원들을 대할 때마다 단호한 언사로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규칙을 복창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존 스톤에 대한 반감을 갖고 그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헬멧을 휙 벗어버렸다. 이에 존 스톤은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헬멧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작업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말투로 헬멧은 작업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점차 나쁜 감정이나 불쾌감 없이 규칙을 준수하는 직원이 늘어났고 곧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헬멧을 착용하게 됐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신이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마음이 생길 때는 알카포네, 쌍권총 크로울리, 엘버트 펄을 생각해보자. 집 비둘기가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비난은 자기에게도 다시 돌아온다. 내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은 남의 결점을 보면 보완하고 개선해 주려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취지는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 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순수한 자기 본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이 남을 개선하는 일보다 훨씬 이득이 많고 위험도 적다.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자. 그것은 비판보다 훨씬 유익하고 흥미있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관용과 동정과 우애를 길러준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세뮤얼 존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9가지 잘못을 찾아 꾸짖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칭찬은 백전백승을 부른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그 일을 스스로 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시계를 풀도록 할 수는 있다. 직원에게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감시의 눈을 부릅떠 일의 협력을 강제할 수도 있다. 매질이나 협박 따위로 아이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증오심이 어린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바를 안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일은 두 가지의 동기,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한다고 했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존 듀이는 이를 약간 달리 표현하여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인간성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쓴 흥미로운 에피소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란 칭호를 탐냈으며 조지 워싱턴은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길 원했다. 러시아의 캐서린 여왕은 여왕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았다. 링컨 부인은 그랜트 장군의 부인을 사납게 노려보며 내가 앉기도 전에 의자에 앉다니 괘씸하군 하고 매섭게 소리쳤다. 또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1928년 남극 탐험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빙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하에 들어줬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엄청난 야심을 보이기도 했다. 문호 셰익스피어도 가문을 위한 문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려고 노력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은 각박한 현실에 치여 자신의 중요감을 상실했을 때 환상의 세계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정신을 놓아버린다고 한다. 미국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다른 모든 질병을 앓는 환자의 합친 합보다 많다고 한다.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모든 질환의 절반가량은 뇌조직장애, 알코올, 독극물, 외상 같은 신체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원인은 명백히 뇌조직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왜 정신 이상이 발생한 걸까? 이 분야에서 명망 높은 의사를 찾아가 이에 대해 질문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 또한 환자들이 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지 솔직히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자기 중요감을 찾기 위해 정신병 환자가 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혼에 실패한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과 자녀, 사회적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그의 아내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2층의 자기 방에서 따로 먹겠다고 했는 겁니다. 그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여운 자녀도 사회적 지위도. 결국 그는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스스로가 미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영국 귀족과 결혼을 했다며 자신을 백작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기의 탄생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폴 하비는 진심이 담긴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강조했다. 혹자들은 이렇게 투덜댈지도 모르겠다. 칭찬? 아첨에 불과한 거 아니야? 나더러 비인을 맞추라고? 말도 안 돼. 나도 이미 그런 정도의 수법은 다 써봤어.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 적어도 머리에 글줄이나 든 사람들에게는. 물론 아첨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천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목타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 칭찬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당시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렐리는 아련할 때마다 흑손으로 벽을 바르듯 아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대영 제국의 재상들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인격적이었으며 사고의 천재였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아첨은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안겨줄 것이다. 아첨은 허위이며 위제 지표와도 같아서 그것을 타인에게 넘기면 반드시 공경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칭찬은 진지하고 아첨은 무성의한 것이다. 한쪽은 마음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입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평생을 되새길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써라.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물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은 당신의 관심 따위엔 아무런 흥미도 없다.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이 그러하듯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하는 바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에 져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강한 욕구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나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정계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계속되는 강의를 위해 몇 시즌 20일 동안 밤에만 뉴욕의 한 호텔을 빌려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계절에는 갑자기 사용료를 3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강좌를 알리는 전단지 배부가 끝나고 광고도 나간 상태여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다. 나로서는 당연히 임상된 임대료에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호텔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다. 이틀 후에 나는 지배인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놀랐지만 당신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당신의 입장이라면 나 역시 당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호텔 지배인으로서의 의무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올리는 데 있죠. 이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해고를 당할 것이고 또 해고당해야 마땅한 것이니까요. 자, 당신이 임대료를 굳이 올리겠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이익과 손해를 따로 적어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종이의 가운데에 세로줄을 긋고 한쪽엔 이익, 한쪽엔 손해라고 적었다. 나는 이익 칸의 첫 머리에 큰 홀이 비어 있음이라고 적어 넣었다. 당신은 큰 홀이 비었으니 그곳을 연회나 회합을 빌려줄 수 있는 호조권이 생겼습니다. 큰 이익이 기대되죠. 이 규모의 모임이라면 시시한 강좌보다는 많은 돈을 지불할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 손해가 나는 부분을 볼까요?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호텔을 물색해서 강좌를 연다면 당신에게도 손해가 갑니다. 저희 강좌에는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이 참여합니다. 호텔로서 이만큼 좋은 광고가 있을까요? 실제로 당신이 5,000달러를 들여 신문에 호텔 광고를 낸다고 해도 제 강좌가 끌어들이는 만큼의 사람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이익이 아닌가요? 나는 이익과 손해를 적은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에게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신중히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지배인은 임대료 인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헨리 포드가 말한 훌륭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참으로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열의 9은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만다.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따른다. 그런 사람에게 경쟁의 상대가 없다. 저명한 변호사인 ONT형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차 자기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 당신이 드디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당신 인생의 귀중한 주춧돌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로 하여금 어떤 욕구를 생기게 만드는 일이 그 사람을 기만하거나 해를 끼친다 해도 나에게 이익이니 괜찮다고 이해해선 안 된다. 쌍방 협상을 통해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윌리엄 인천은 자기 표현의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심리를 실제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 적용해보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나에게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상대에게 내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처럼 여기게 하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첫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침서를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